35년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일궈낸 제 전 재산이 단 석 달 만에 녹아내렸습니다. 삼성전자 9만 원에 물려 4년을 버텼는데 2025년 9월 국장은 희망 없다는 그 한마디에 홀려 매도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전 재산을 걸었죠.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팔고 나자 삼성전자는 비웃듯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날아갔고 믿었던 코인은 아들 결혼 자금까지 집어삼키며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넣고 남은 건 고작 7천만 원. 68가장이 공원 벤치에서 홀로 삭혀야 했던 이 무거운 한숨이 부디 여러분에겐 마지막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엇박자로 꼬여버린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기록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퇴직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현장 사무실 문을 닫던 날, 35년 동안 닳고 닳은 안전모를 내려놓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줄 알았는데 그냥 멍했습니다. 저는 박성두, 그의 나이 64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와 맨몸으로 건설판에 뛰어든 게 29이었으니 서울 하늘 아래서만 꼬박 35년을 버틴 셈이지요. 처음엔 막노동판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포대 나르고 철근 묶고 여름엔 땡볕 아래서 쓰러질 듯 일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 어느새 현장 소장 자리까지 올라갔더군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습니다. 35년치 땀값이라고 생각하면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이만큼 모았으면 잘 살아온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아내 몰래 조금씩 모아뒀던 예금이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출 관리를 워낙 철저히 해서 제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놓은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뭔가 큰일 생길 때 쓰자고 20년 넘게 손 안 대고 묵혀둔 돈이었습니다. 합치면 딱 2억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그냥 쉬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동네 공원 한 바퀴 돌고 점심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엔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묵혀두면 안 되는데 은행 이자는 1%대였습니다. 2억을 맡겨봐야 1년에 200만 원 남짓, 한 달에 17만 원.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친구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성두야. 요즘은 주식이야. 부동산은 이미 너무 올랐고 주식밖에 없어.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야, 바보. 듣다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재테크 책도 한두 권 사서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처음 배운 건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눠 담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목을 고르려니 뭘 골라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세대에게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현장 나가던 시절 삼성은 이미 우리나라의 자랑이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고 스마트폰으로 애플과 맞붙고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말이 그 시절 우리 세대에겐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다. 그때 뉴스만 틀면 동학개미니 뭐니 하면서 삼성전자 안 사면 바보 취급하던 분위기였죠. 너도 나도 삼성전자로 노후 준비 끝냈다는 소리에 저도 홀린 듯 올라탄 겁니다. 괜히 이상한 거 건드렸다가 날리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데 넣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2021년 초 삼성전자 주가는 9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저는 2억 중 1억 5천을 삼성전자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5천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예금으로 남겼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던 날 밤, 이제 나도 뭔가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손주 녀석 용돈도 당당하게 쥐어주고 아내한테 여행 한번 시켜주고 작은 아들 결혼할 때 번듯하게 보태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게 4년에 걸친 기다림의 시작인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처음 한 달은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면 제일 먼저 증권 앱부터 열었습니다. 올랐나 내렸나 숫자 하나의 하루 기분이 결정됐습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초 삼성전자는 9만 원을 넘어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삼성이야.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이러다 10만 원 넘으면 아내한테 슬쩍 자랑이나 해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슬금슬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거겠지. 삼성인데 설마 크게 빠지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8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산 가격이 9만 원대였으니 이미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팔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결국 오른다. 기다리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2022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 아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1억 5천을 넣었는데 평가 금액이 1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손실이 5분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침마다 핸드폰 켜기가 두려웠습니다. 눈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오늘은 얼마나 빠졌을까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몰래 앱을 열어봤습니다. 아내 옆에서 들킬까봐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아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몇 번을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 매번 그렇게 넘겼습니다. 주식 얘기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아내 몰래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2023년에도 삼성전자는 6만 원과 7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 올라가나 싶으면 또 내려앉고 이른바 박스권이라는 게 이런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는 답답한 구간. 그 구간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삼성 아직도 들고 있냐? 그거 언제 오르냐? 그냥 팔아. 요즘은 미국 주식이라던데.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웃으면서 좀 더 기다려봐야지 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그해 가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BM이니 AI 반도체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오르는 건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경쟁사에 뒤처진다는 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 외국인들이 판다는 말, 악재가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5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3년 넘게 버텼는데 손실은 오히려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머릿속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35년 모은 돈을 내가 날리고 있는 건 아닌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숫자 계산을 했습니다. 1억 5천 넣었는데 지금 얼마? 몇 퍼센트 손실? 회복하려면 얼마나 올라야 하나? 그러다 새벽 3시, 4시. 아내는 제가 잠을 못 자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니, 나이 드니까 잠이 없어지더라고. 또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2025년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산지 꼭 4년이 됐습니다. 주가는 6만 원 초반. 제가 산 가격에서 여전히 30% 넘게 빠진 상태. 4년을 기다렸는데 손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4년 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부동산 갈아타기로 시세 차익 봤다는 사람, 그리고 슬슬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한 코인 얘기들. 나만 빼고 다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4년째 파란 계좌 하나 붙들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가 왔고 처가 식구들까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처음엔 그냥 좋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뛰어다니고 아내는 전 부치느라 분주하고 평범하고 따뜻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조카 녀석이 한마디 꺼냈습니다. 작은 처남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뻘 되는 36살짜리 녀석이었습니다. 삼촌, 저 이번에 이사했어요. 그래? 어디로? 마포에서 용산으로요. 코인으로 차익 좀 났거든요. 순간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됐는데? 처남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에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비트코인 일찍 들어갔다가 꽤 됐어요. 녀석은 웃으면서 말끝을 흐렸지만 그 웃음 안에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그냥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용산 아파트면 최소 몇 억은 되는 곳입니다. 36짜리가 코인으로 평수를 늘렸다는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왜 또 밥을 그렇게 먹어요? 라고 했지만 대꾸도 잘 안 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봤습니다. 비트코인 1억 돌파, 리플 폭등 예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 코인 모르면 노후 없다.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지만 한번 클릭하고 나니 비슷한 영상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이, 저런 게 다 낚시지. 그런데 보다 보니 그럴듯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처럼 생긴 사람이 차트를 펼쳐놓고 설명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반드시 오릅니다. 리플은 미국 은행들이 이미 채택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루에 두세 개씩 보다 보니 어느새 그 말들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도 문제였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 모임방에서 누군가 링크를 하나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이번 상승장 어디까지 가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나 저번에 조금 샀는데 벌써 30% 올랐다. 나도 좀 넣어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던데.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직 현장 소장 출신들, 저랑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코인으로 수익을 본다는 게 더 이상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뉴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열면 코인 관련 기사가 매일 쏟아졌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돌파, 개인 투자자 코인 열풍 재점화, 올해 안에 2억 간다는 전망. 반면 국내 주식 기사는 늘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지속, 코스피 박스권 탈출 실패, 국장 탈출 러시, 서학개미 역대 최대. 두 개를 나란히 보고 있으면 답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코인은 올라가고 있고 국내 주식은 제자리이고, 그런데 가장 저를 흔든 건 뉴스도 유튜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경로당 근처 벤치에서 오랜 지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66살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오래전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분인데
은퇴 후엔 가끔씩 동네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성두 씨,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요, 뭐. 삼성전자 4년째 물려 있어요. 푸념처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씨 아저씨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습니다. 국장은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진작에 팔고 코인으로 갔어. 그쪽이 훨씬 낫더라고. 진짜요? 그럼 삼성 잡고 있으면 뭐해? 젊은 놈들은 다 코인 하는데 우리도 바뀌어야지.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이미 코인으로 갔다는 말, 사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파란 계좌를 보며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9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평가 금액 1억 400만 원. 4년 전에 넣은 1억 5천이 4년이 지나도록 1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서럽다기보다 허탈했습니다. 35년 현장에서 버텨온 사람이 4년을 기다렸는데 손에 남은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코인 관련 유튜브를 또 틀었습니다. 리플 설명하는 영상, 비트코인 전망 영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영상. 새벽 2시가 넘도록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만 고집을 피웠구나. 그 생각이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섰다고 해서 바로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 신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35년 현장 생활을 하면서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덤빈 적이 없었습니다. 뭐든 따져보고 재보고 확인하고 나서야 발을 내딛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그대로 두고 예금으로 남겨둔 5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코인에 넣어보자. 딱 그 생각이었습니다. 업비트 앱을 깔았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신분증 인증을 하고 은행 계좌를 연결했습니다. 앱 화면에 빨간 숫자, 파란 숫자가 빠르게 깜빡이는 걸 보면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식 앱이랑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날카롭고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처음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500만 원어치. 버튼을 누르고 나서 화면에 숫자가 뜨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도 코인 하는 사람이 됐구나.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이 8% 올랐습니다. 500만 원이 540만 원이 됐습니다. 40만 원. 삼성전자 들고 4년 동안 한 번도 못 느껴본 수익이었습니다. 역시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4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60만 원.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수익이 나니까 더 넣고 싶어졌습니다. 예금에서 500만 원을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리플도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리플 얘기를 하도 들었으니 한번 담아보자 싶었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단가가 훨씬 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수량이 많으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겠지.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도 수익이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면서 리플도 같이 올랐습니다. 1천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 자신감이 다음 행동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 평가 금액 1억 400만 원, 예금 잔액 4천만 원, 합치면 1억 4,400만 원.
이걸 다 코인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무리야. 삼성은 그냥 투자. 그런데 그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결정적으로 그 주에 리플이 하루 만에 15%가 올랐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리플이 하루에 수십만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판 돈 1억을 리플에 넣었다면 15%면 1,500만 원. 하루 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삼성전자 매도 버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년을 버텼습니다. 온갖 욕을 먹어가며 들고 있었습니다. 파란 계좌를 보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면 원금에서 3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코인에서 회복하면 되지. 그 생각 하나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전량 매도 1억 400만 원.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허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돈에 예금 잔액 4천만 원을 더해서 1억 4,400만 원. 비트코인 30%, 리플 70%. 그렇게 배분해서 전부 넣었습니다. 리플에 70%를 넣은 건 나름 계산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 상승 여력이 리플보다 적을 것 같았습니다. 리플은 아직 저평가됐다는 말을 유튜브에서 하도 들었으니까요. 리플은 반드시 10달러 간다. 미국 은행들이 채택하면 폭발한다.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매수를 완료하고 앱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총 평가 금액 1억 4,400만 원. 숫자가 실시간으로 깜빡이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이제 됐다. 이 돈이 불어나면 삼성전자에서 잃은 거 다 만회하고도 남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편한 잠이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일주일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코인 계좌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산 가격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었고 리플도 비슷했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매도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습관처럼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팔았지만 그래도 가끔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등이겠거니 했습니다. 6만 원대에서 잠깐 튀어오르는 거 전에도 몇 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7만 원을 넘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급증,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코스피 상승 전환, 8만 원이 됐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9월에 6만 원대에 팔았던 주식이 한 달 만에 8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코인이 더 오르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자 코스피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3,000 돌파, 외국인 역대급 순매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화,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처음 샀던 바로 그 가격을 회복한 겁니다. 뉴스 제목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경신.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9월에 팔았을 때 1억 4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지금 가격으로는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4년을 기다려도 꿈쩍 않던 주식이 제가 팔고 나서 한 달 만에 5천만 원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만 원을 넘더니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국장 끝났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 지수, 연일 갱신되는 신고가 소식,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와중에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야 성두야, 너 삼성 팔았다고 했지? 지금 엄청 오르던데 타이밍 좀 아쉽다. 웃음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악의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는데 가슴 한복판이 뻐근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 유모차 끄는 젊은 부부, 손잡고 걷는 노부부. 다들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뭔가 크게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코인 계좌를 열었습니다. 1억 4,400만 원을 넣었는데 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찍는 동안 코인은 오히려 빠져 있었습니다.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 코인 계좌 잔액,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제가 판 것과 제가 산 것, 그 두 개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는데 배가 좀 안 좋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4년을 기다렸는데 왜 내가 팔고 나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 질문들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뉴스에서 매일 언급됐습니다. 코스피 신고가, 외국인 매수세 지속,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저는 그 뉴스들을 일부러 안 보려고 했습니다. 봐봐야 속만 쓰렸으니까요. 대신 코인 관련 유튜브만 찾아봤습니다. 비트코인 연말 랠리 온다. 리플 12월 폭등 예고. 지금 팔면 후회한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직 괜찮아. 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크다고 했잖아.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기다림이 이번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샀을 때보다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오른다. 디지털 금이라고 했잖아. 문제는 리플이었습니다. 리플은 제가 전체 투자금이 70%를 넣은 종목이었습니다. 1억 4,400만 원 중에서 1억이 넘는 돈이 리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리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 다음 날 또 7%, 떨어지는 속도가 올라갈 때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리또속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검색해 봤습니다. 리플 또 속았다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리플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쓰이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만 몰랐던 겁니다. 계좌를 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1억 4,400만 원이 1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점심을 굶었습니다. 아내가 왜 밥을 안 먹냐고 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혼자 방에 앉아서 계속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깜빡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 오르면 이제 반등인가 싶고 조금 내리면 더 떨어지면 어쩌나 싶고 그 반복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리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버티질 못했습니다. 제가 넣은 금액 기준으로 20% 넘게 손실이 났습니다. 전체 계좌를 열었습니다. 1억 4,400만 원. 그게 8,700만 원이 됐습니다. 5,7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700만 원. 제가 현장에서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석 달도 안 돼서 증발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얘기가 들렸습니다. TV를 틀면 증권 전문가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 코스피 사상 최고가 행진, 12만 원까지 간다는 전망. 채널을 돌려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9월에 6만 원대에 판 주식 그 수량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지금 12만 원이면 2억이 됐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바로 그 금액. 4년을 버티고 팔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2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 코인 계좌는 8,700만 원. 그 차이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바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코인 시세 또 떨어졌나? 얼마나 떨어졌나? 아내는 제가 밤마다 뒤척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나한테 말을 해야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2억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겠다던 사람이 지금 8천만 원짜리 코인 계좌를 들고 새벽마다 뒤척이고 있다는 말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삭혔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도 잘 먹는 척, 산책도 다녀오는 척.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주 개.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68살 가장의 한숨이 공원 벤치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코인 계좌는 8,700만 원. 매일 조금씩 더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끝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이 온다. 코인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리플 1월 대반등 예고. 비트코인 연초 랠리 반드시 온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 그 말들이 지푸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한테 딱 듣고 싶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잠든 뒤 저는 혼자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 결혼 자금으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32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당장 쓸 돈도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500만 원. 한참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쓰자. 반등이 오면 바로 채워 넣으면 되잖아. 민준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결혼자금 통장에서 3,500만 원 전액을 이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코인 계좌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리플을 더 샀습니다. 평단가를 낮추면 반등할 때 더 빨리 회복된다. 유튜브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잠깐 리플이 올랐습니다. 3%였습니다. 그래,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5% 빠졌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조금 오르면 더 크게 빠지고 조금 오르면 더 크게 빠지고 1월이 됐습니다. 코인 계좌 잔액을 열었습니다. 8,700만 원에 3,500만 원을 더 넣었으니
1억 2,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7,800만 원이었습니다. 4,400만 원이 또 사라졌습니다. 처음 코인에 넣은 돈이 1억 4,400만 원. 거기에 민준이 결혼자금 3,500만 원까지 총 1억 7,900만 원을 넣었는데 손에 남은 건 7,800만 원, 1억 1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멍했습니다. 한참 뒤에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오고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을 보는데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밥 다 됐어요. 앉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아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결혼 자금을 코인에 날려버렸다는 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2억짜리 노후 자금을 7,800만 원으로 만들어놨다는 걸 두 사람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괜찮은 척. 60대 가장의 자존심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습니다. 무너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버티는 것. 그날 이후로 공원을 더 자주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공원 비둘기들이 발 앞에서 모이를 쪼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부러웠습니다. 68살, 35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공원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꽃을 바라보는데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봄이었는데 올해 봄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코인 계좌는 여전히 열어보기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7,800만 원이던 잔액이 조금 더 빠져서 7,200만 원이 됐습니다. 더 이상 반등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2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손실을 보고 판 돈, 예금에서 꺼낸 돈, 민준이 결혼자금까지 총 1억 7,900만 원을 코인에 넣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7,200만 원, 1억 7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숫자를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35년 동안 번 돈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 최순례가 밥상을 차리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 몇 달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공원만 나가고 내가 눈이 없는 줄 알아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삼성전자 산 것부터 4년을 버틴 것, 코인으로 갈아탄 것, 민준이 결혼자금까지 넣은 것 다 말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내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비밀을 혼자 안고 있던 무게가 조금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자금 얘기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흘렀습니다. 그 아이한테 그 말을 듣는 게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금 저는 7,2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아직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접었습니다. 언젠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그때 정리할 생각입니다. 남은 돈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실수를 한 분이라도 덜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 투자는 공격이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4년을 버텼으면 됐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8만 원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9만 원대에 샀던 주식, 그걸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지금쯤 2배가 넘었을 겁니다. 1억 5천이 3억이 됐을 돈. 그 계산을 하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수익 얘기에 흔들렸습니다. 유튜브 한두 개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조카 녀석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게 1억이 넘는 수업료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함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 이러다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는 불안,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만 여기 있다는 공포, 그게 다 신호입니다.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 번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 제발 지키는 데 더 마음을 쓰십시오. 수익률보다 원금이 먼저입니다. 유행하는 말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몰래 하지 마십시오. 비밀은 결국 더 큰 짐이 됩니다. 저처럼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숨이나 쉬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매일 조금씩 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다던데 어머니랑 산책 다녀오세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잃은 돈은 돈이고 남은 것들은 남은 것들이라고.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현명하게 사십시오. 엇박자 인생도 결국은 사라지더라고요. 다만 훨씬 더 아프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온통 주식 얘기뿐입니다. 얼마 벌었다, 어디가 올랐다.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순간 왠지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소외감을 못 이겨서 이른의 나이에 시작한 주식, 처음엔 달콤한 수익에 취했지만 지금은 남은 인생을 통째로 벼랑 끝에 세워두고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사라졌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0입니다. 30년 동안 이 택시 핸들을 잡고 살아왔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빵살이 하면서 애들 우유값 걱정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제 인생의 주식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오늘 손님 몇 분 태우나, 기름값 빼고 오늘 얼마를 남기나,
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10년이 훌쩍 지나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겨우 쥐꼬리만 한 집 하나 장만하고 나니 어느덧 제 머리는 하얗게 샜더군요. 돌아보면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야간 운행하고 명절에도 핸들을 잡았죠. 그렇게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부쩍 느낍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삐걱대고 허리가 잘 펴지지 않아요. 장거리 한번 다녀오면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아내한테 파스 좀 붙여달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아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당신 몸 괜찮으면 하고 힘들면 쉬어요 라고 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지요. 우리 부부는 그런 사이입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어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차려진 따뜻한 밥상 앞에서 말없이 마주 앉아 뉴스 보는 것. 그 소박한 평온함이 저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그 평온함에 자꾸 균열이 가요. 언제부턴가 손님들이 뒷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혹은 물가 비싸다는 푸념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의 주제가 숫자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양복 입은 젊은 손님 둘이 타더군요. 목적지까지 가는 20분 내내 스마트폰 화면만 보면서 어찌나 신나게 떠들던지 야, 이번에 그 종목 탔냐? 나 어제 들어가서 15% 먹었어. 진짜? 와, 나도 진작 넣을걸. 이번에 그 AI 관련주가 진짜 대박이네. 그 옆에 앉은 친구가 부러운 듯이 스마트폰을 힐끗거리며 나도 오늘 퇴근하고 바로 추매해야겠다 하더라고요. 룸미러로 살짝 본 그들의 스마트폰에는 빨간 숫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요즘은 저런 걸로 돈을 버나 보다 싶었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명 중 서너 명은 꼭 주식 얘기예요.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 괴로운 건 기사 식당입니다. 우리 같은 기사들이 밥 먹으러 가면 다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지 한 손엔 숟가락, 다른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야, 그 종목 요즘 난리라며? 너 들어갔냐? 아니, 나는 방산 쪽 샀는데 오늘 조금 빠졌어. 그래도 버티면 오르겠지. 그 옆에서 저는 묵묵히 밥만 먹습니다. 평생 운전만 하고 살았으니 호가창이 뭔지 차트가 뭔지 제가 알 턱이 있나요? 끼어들 말이 없으니 밥 맛있습니다. 어느 날은 밥 먹다 말고 옆 테이블 기사님이 저를 보며 묻더군요. 사장님은 어디 들어가셨어? 삼성전자? 요즘 그거 안 하면 진짜 바보라던데. 저는 그냥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아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고 넘어갔지만 속은 타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땀 흘려 하루 10시간씩 일하는데 누구는 클릭 몇 번으로 한 달 월급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고 내가 너무 시대에 뒤처져서 가족들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싶고 그날 밤 TV에서 주식 뉴스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며 아내가 툭 던진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거 해야 하나? 평소 같으면 우리가 무슨 주식이야 하던 일이나 하자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한숨 때문에 대답이 안 나오더군요. 그날 밤 천장을 보며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나?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닐까? 다음날 아침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핸들이 왜 이렇게 무겁던지요. 창밖으로 스치는 화려한 도시의 빌딩들이 왠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날 제 마음속에 들인 건 주식이 아니라 제 평온한 노후를 갉아먹을 조급함이라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호기심이 나중에 제 삶을 얼마나 무섭게 흔들어 놓을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잠자리가 영 편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기사 식당에서 들었던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샀는데 2배가 됐다. 지금 안 하면 바보다.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자꾸만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는 기분이었죠. 낮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도중에도 신호 대기만 걸리면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끄집어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주식 뉴스나 훑어보는 정도였어요. 삼성전자 오늘 또 상승, 현대차 실적 호조. 그런 제목들을 읽으면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나만 멈춰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볼 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주식 처음 시작하는 법이라고 검색창에 쳤죠.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미 하고 있구나. 영상을 하나 틀었습니다. 젊은 전문가가 나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앱 깔고 계좌 만들고 종목 찾아서 매수 버튼 누르면 끝. 이게 다인가? 싶을 정도로 단순해 보였죠. 인터넷 쇼핑보다 더 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린 듯이 영상을 3개나 더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나도 해볼 만하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차올랐죠. 물론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이걸 배워서 한다고? 괜히 덤볐다가 소중한 노후자금 날리면 어떡하지?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나만 일은 먹도록 이렇게 핸들만 돌리며 살아야 하나. 그 억울함인지 혹은 뒤처지기 싫은 욕심인지 모를 감정이 결국 제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오전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증권사 앱을 깔았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본인 인증.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계좌가 뚝딱 만들어지더군요. 빈 계좌 화면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뭘 채워 넣어야 하나. 이름도 모르는 종목이 수천 개나 되더군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건 딱 2개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큰 회사가 망하게 하겠어? 저는 고민 끝에 정기예금으로 묵혀두었던 돈 중 500만 원을 꺼내 그 2 종목에 나눠 담았습니다. 아내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잘 되면 그때 깜짝 선물이라도 할 생각이었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조용히 원금만 맡고 놓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주식. 처음 며칠은 정말이지 가슴이 콩닥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 중에 신호 대기만 걸리면 앱을 열었다 닫았다를 수십 번 반복했죠. 주가가 10원만 올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10원만 내려도 괜히 했나 싶어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러다 딱 한 달이 지난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조심스럽게 앱을 켰는데 글쎄 수익금이 100만 원을 넘어선 게 아니겠습니까?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100만 원이라니.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앱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만 봤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눌러봤죠. 수익 확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더군요.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운전해도 하루 2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달 만에 100만 원이라니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왠지 모를 쾌감이 또 동시에 왠지 모를 불길함이 교차했죠.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붕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팝상 앞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웃어요? 좋은 일 있어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그냥 오늘 손님들이 좀 친절해서 기분이 좋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왜 진작 안 했을까? 그 생각이 제 판단력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 그 돈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아주 달콤한 미끼였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100만 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이자 가장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을 번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눈이 미쳐버린 거죠. 예전에는 기사식당에서 동료들이 주식 얘기만 나오면 그냥 밥 먹는데 집중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흘려듣곤 했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세상이 있고 저에겐 제가 평생 일궈온 성실한 삶의 세상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제 심장에 화살처럼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스마트폰 화면을 곁눈질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더운 여름날이었죠. 옆 테이블에 앉은 동료 기사님이 밥도 한 숟가락 제대로 안 뜨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더군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얼마나 초조해 보이는지 제가 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해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뭐 그렇게 복잡한 걸 보세요? 밥도 안 드시고. 그러자 그분이 씩 웃으며 화면을 들이밀더군요. 이거 보세요. 이번 달에만 여기서 700 벌었습니다. 700만 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제가 택시 핸들을 잡고 꼬박 2달은 땀을 흘려야 벌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700이요? 제가 멍하니 되물었더니 그분은 더 가관이라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그럼요. 사실 이번 달은 장이 좀 별로라 적게 번 거예요. 저번 달엔 1000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700이라니. 저는 지난 한 달간 100만 원을 벌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게 적게 번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성실하게 택시 핸들을 돌려 벌어온 월급이 그리고 우량주에 넣어둔 500만 원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까끌거려 도저히 삼킬 수가 없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 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700이라는 숫자만 뱅뱅 돌았습니다. 나는 왜 우량주를 샀을까?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 덩치 큰 종목들은 거북이처럼 느린데 언제 저렇게 큰 돈을 만져보나? 그날부터 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고수익이라는 지옥의 늪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량주를 검색하던 손가락이 어느새 테마주, 급등주 공략법, 단타 고수익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를 입력하고 있더군요. 영상을 하나 클릭하면 또 다른 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천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젊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안 사면 바보입니다. 이 종목이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화면 속 차트가 미친 듯이 솟구치고 댓글창에는 이틀 만에 30% 먹고 나옵니다. 인생 종목 찾았네요. 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부자가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거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푼돈이나 쫓으며 살아야 하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량주가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원금 500만 원의 수익까지 60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 겁이 덜컥 나더군요. 이제 무슨 종목을 사지? 방산, 로봇, AI. 세상엔 이름도 낯선 테마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볼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 하나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저 기회를 다 놓칠 것 같아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기사식당에서 다시 귀동냥을 했습니다. 방산이 대세다, 로봇이 미래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검증된 우량주 따위는 다 있기로 했습니다. 방산 관련주 2개를 골라 600만 원을 모두 몰빵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찍힌 종목을 보며 혼자 읊조렸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번엔 진짜 크게 한번 먹어보자. 우량주를 들고 맘 편히 지내던 그 소박한 안정감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뒤였습니다.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저 테마주들이 내일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망상뿐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보다 스마트폰을 꽉 쥔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노후의 시작이 아니라 제 모든 걸 쏟아부을 늪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도 정신은 이미 차트에 가 있었죠.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택시를 몰아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계좌에서 하루에 수십만 원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숫자가 진짜 내 돈 같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뼈저리게 후회되는 그 어리석은 선택이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평온한 노후를 제 손으로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산주를 담고 나서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가슴이 터질 듯 설렜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습관처럼 앱을 열었습니다.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올랐나? 제발 어제보다 더 올랐길. 출발 전에 한번 손님 한 명 내려드리고 한번 신호 대기에 걸려 정지할 때마다 한 번.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100번은 넘게 들여다봤을 겁니다. 처음엔 조금씩 올랐어요. 600만 원이 700이 되고 800이 되고.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 골랐어. 난 감각이 있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했죠.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앱을 켰는데 어제보다 큰 돈이 증발해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떨어진 건지, 누가 팔았는지, 세상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를 뒤져봐도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쏟아질 뿐 제 돈이 녹아내리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오르면 기뻤다가 내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 일상은 온통 주식창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방산 관련 기사가 크게 터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쩌니 수출이 어쩌니 하는 소리에 방산주가 들썩거렸죠. 그런데 기사 댓글들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안 들어가면 바보다라는 말들이 제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저는 방산주만 들고 있는 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로봇도 사야 할 것 같고 AI도 담아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주머니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금기처럼 여겼던 그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저, 우리 부부가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푼 두 푼 모아온 노후 비상금 통장. 아플 때 쓰려고, 정말 급할 때 쓰려고 묻어두었던 그 돈 말입니다.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스스로를 다그쳐봤지만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넣으면 어때? 금방 불려서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 그 악마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점령했습니다. 다음 날 운전하는 내내 저는 좀비 같았습니다. 손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와 밥상을 마주 앉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오늘 반찬 좀 어때요? 라고 물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이미 3천만 원을 이체하고 AI주와 로봇주를 쓸어 담는 시뮬레이션이 수백 번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길가에 차를 세운 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3천만 원.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그 화면을 보며 30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3천만 원이 증권 계좌로 넘어가는 순간 후련함보다는 끔찍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공포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로봇주와 AI주를 담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앱을 열었는데 수익이 찍혀 있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어요. 3천만 원을 넣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못 뗐어요. 이게 진짜야?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봤어요. 수익 확정이라고 나오더군요. 그 순간 3천만 원을 넣을 때 느꼈던 그 공포가 싹 사라졌어요. 아니,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흥분이 공포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였어요. 이걸 왜 이제 했지? 진작 더 많이 넣을걸.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저녁 아내 얼굴을 보는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어요. 근데 참았어요. 더 불려서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억을 넣었으면 지금쯤 얼마가 됐을까? 그 생각이 씨앗처럼 머릿속에 박혔어요. 며칠 뒤 뉴스에서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어요.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얘기였어요. 기사 식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상금 통장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5천만 원이었어요. 처음 3천을 넣을 때와는 달랐어요. 손이 덜 떨렸어요. 이번엔 더 크게 벌 수 있어. 그 확신이 두려움을 눌렀어요. 그 다음 주엔 AI 반도체 뉴스가 터졌어요.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7천만 원을 꺼냈어요.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이 이제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방산,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총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아내를 마주 보는 게 점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1억 5천이라는 숫자가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이 무뎌지는 겁니다. 1억이 넘어가니 이제는 현실감이 사라지더군요. 아내가 가끔 여보, 우리 통장에 돈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나중에 한가할 때 봅시다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게 다 불어나면 당신도 깜짝 놀랄 테니까. 1억 5천이 들어간 계좌를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 돈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 자만감이 제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짓밟게 될지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 끝이 없는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노후의 전부를, 아니 제 인생에 남은 시간 전부를 이 숫자 몇 개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제 영혼은 이미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요한 숨소리를 옆에서 들으며 저는 오늘 밤도 또 다른 빨간 숫자를 꿈꾸며 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서막이 얼마나 참혹할지는 그때의 저에게는 그저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돈을 다 넣고 나서 처음 며칠은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산 종목들이 몇 %씩 오르더군요.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난 날도 있었습니다. 택시로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이 화면 속에 찍혀 있는 걸 보니 세상이 다 내 것 같더군요. 그날은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운행을 하면서도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고 단골 손님들이 기사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하고 물을 정도였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는데 오랜만에 반찬 맛이 제대로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어요? 하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그 비상금이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꿔줄 거야 라고 혼자 되뇌었죠.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앱을 열었는데 숫자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하루 만에 천몇백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잘못 눌렀나 싶어 앱을 지웠다 깔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숫자는 정직하게 그대로였습니다. 왜 내린 건지 이유를 찾으려 뉴스를 뒤졌습니다.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고통을 설명해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오르는 날은 몇백이 생기는가 싶다가도 내리는 날은 그 몇 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장이 열리자마자 1분 만에 1,000만 원이 사라지기도 했죠. 그 숫자가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다 못해 진공 상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운전대 뒤에서 땀 흘리며 모은 돈이 그저 화면 속의 숫자 몇 개에 의해 허무하게 깎여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심정.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몸이 버텨주질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빨간색 기둥과 파란색 기둥이 눈꺼풀 안쪽에서 춤을 추며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이불 속에서 몰래 앱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70대 기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헬쑥하고 눈 밑은 퀭하고 눈동자는 초점이 풀린 낯선 노인의 얼굴이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곧바로 나스닥이 어제 얼마 마감했더라? 하는 생각에 묻혀버렸습니다. 낮에 운전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전엔 핸들 잡는 게 몸에 밴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전이 너무나 버거워졌습니다. 신호 대기만 걸리면 습관처럼 앱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뒷자리에서 목적지를 말해도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죠. 한 번은 손님이 내리면서 기사님 여기서 내려요 라고 소리쳤는데도 멍하니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손님이 어깨를 툭툭 치고 나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그 손님의 황당하다는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민망함은 찰나였지만 손님이 내리고 나면 저는 어김없이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제가 온종일 핸들을 잡고 무릎이 시큰거릴 정도로 일해서 번 돈이 계좌에서 단 1시간 만에 사라져버리는 날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일할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자괴감이 핸들을 잡은 손을 쇳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식당에서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들 주식 얘기로 침을 튀기는데 저는 더 이상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다 깨졌어 라는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여윳돈이겠지. 나처럼 노후 전부를 다 털어넣은 사람은 없겠지. 그 생각을 하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찌개 끓는 소리로 저를 맞이합니다. 평소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들렸을 텐데 그 무렵엔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아내가 말을 걸 때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응, 그래, 그랬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실패를, 이 끔찍한 파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는 저를 더욱 갉아먹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아내의 평온한 숨소리가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제 비극을 알까요? 아니, 알면 안 됩니다. 알게 된다면 우리 부부의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바스러질 겁니다. 저는 그 공포를 덮기 위해 또다시 스마트폰 화면 속 차트의 붉은색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잠수였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의 판 위에서 저는 이미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저당 잡힌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침마다 시동을 거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핸들을 타고 고스란히 제 온몸으로 그리고 우리 부부의 낡은 택시 안으로 차갑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변동성에 온몸이 두들겨 맞으며 썩어가는 고목처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좌가 파란 숫자의 늪에 완전히 잠겨 이제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새벽 3시, 4시 남들은 모두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저는 어둠 속에서 오직 스마트폰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에 의지한 채 차트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겠다는 절박한 공포가 온몸의 신경을 타고 뱀처럼 기어올랐습니다. 처음 비상금 통장에 손을 댈 때 느꼈던 그 설레는 무서움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대박이 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무서움이었다면 지금은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죽음 같은 공포였습니다. 팔아야 하나?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그 생각이 쇠사슬처럼 머릿속을 칭칭 감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 손절이라는 단어.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나오는 것. 근데 막상 그 매도 버튼 앞에 선이 손가락이 바위처럼 굳어 움직이질 않더군요. 지금 팔면 이 손해가 진짜가 되고 내 지난 30년의 성실함이 완벽한 패배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 며칠을 더 버텼습니다.
팔지 않으면 아직은 그저 화면 속의 숫자일 뿐인데 팔아버리면 내 노후는 영영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한 노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근데 계좌는 제 간절함을 비웃듯 더 깊은 심연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어느 날 오전 택시 운행 중에 신호 대기에 걸렸는데 앱을 열어보니 계좌가 어제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깎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몇 종목을 팔아치웠죠. 손해가 확정되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팔고 나자마자 그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걸 멍하니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판 날부터 오르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 억울하고 황당하고 누가 내 계좌를 실시간으로 보고 비웃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진짜 오르려나 보다. 여기서 손해를 좀 만회해야겠다 싶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산 날부터 이번엔 또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라 하겠는데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니 저는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주식시장에 무슨 저주라도 받은 건가? 기가 막혔습니다. 유튜브 고수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는 말은 저에게는 귀신같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잔인한 법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게 감정에 휩쓸리는 초보 투자자의 전형적인 엇박자라는 걸요. 공포에 팔고 나면 반등하고 욕심에 들어가면 하락하는 그 감정의 굴레. 저는 그걸 몰랐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1억 5천만 원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든 뒤였습니다. 원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날 저는 운행을 마치고 택시 시동을 끄고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삐 오가는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대체 이걸 왜 시작했을까? 처음 기사 식당에서 동료 기사님들의 무용담을 듣던 그날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저 소외감이 싫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시작했던 그 마음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택시 핸들을 잡고 수십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화면 속 숫자로 들어갔다가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 것이죠. 이제는 손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가 확정되고 버티면 더 빠질 것 같고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마지막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포기였죠. 포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차 안에서 그 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거리의 불빛들이 빗속에 흐릿하게 번지고 있더군요. 오늘 하루도 시장은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분명 똑같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내일 아침에 또 앱을 열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하루가 됐고 그게 제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빗속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평생 지켜온 성실함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 제 모습마저도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처절한 고립감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내 모든 노력이 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불빛들처럼 의미 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내 삶을 송두리째 잡아먹혔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마치 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운전대를 잡습니다. 엔진 소리는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고 그저 쇳소리 나는 기계음처럼 들려올 뿐입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인생도 저렇게 멈춰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손님들이 목적지를 말할 때 저는 가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사님, 어디까지 가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식창의 빨간색은 피처럼 보이고 파란색은 내 인생에 얼어붙은 핏줄처럼 보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화가 나서 핸들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정직하게 살았던 내 삶을 스스로 부정하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기분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내일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그 눈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껍데기만 남은 기사일 뿐입니다. 내 안에 성실했던 영혼은 이미 주식이라는 도박판에서 갈갈이 찢겨 나갔고 남은 건 숫자에 울고 웃는 초라한 노인의 몸뚱이뿐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앱을 열겠죠. 그리고 또 파란 불빛에 무너지겠죠. 이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는 저 자신이 시장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택시에 올랐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30년 동안 몸이 기억해온 그 일을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전엔 시동을 거는 그 경쾌한 기계음이 오늘 하루를 지켜줄 동반자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저 쇳소리 나는 낡은 쇠붙이의 비명으로만 들립니다. 예전엔 손님을 태우면 활기차게 어디까지 모실까요? 라고 먼저 물었는데 요즘은 손님이 먼저 말할 때까지 룸미러만 보며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저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제 계좌는 여전히 시퍼런멍이 든 채 그대로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절반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처음엔 가슴이 내려앉아 숨조차 쉴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내려앉음에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고통에 무뎌졌다는 것, 그건 이미 제 영혼의 방어기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니까요. 아직도 팔지 못했습니다. 팔면 이 손해가 완벽하게 확정되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어쩌면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를 기적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이 절반 넘게 무너져 내린 줄도 모르고 오늘도 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아내가 조잘대는 동네 얘기, 자식들 얘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걱정이라는 그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저는 가슴 한구석이 칼로 저미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그랬어? 하며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기괴하고 힘겨운 가면인지 아마 아내는 평생 모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그 비겁한 자기 기만 뒤에 숨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손님을 태웠습니다. 뒷자리에서 젊은 손님이 전화통화로 야, 나 오늘 그거 팔았어. 꽤 벌었다. 이번엔 진짜 잘 됐어 라며 호기롭게 웃더군요. 룸미러로 그 싱글벙글하는 얼굴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지게 부럽고 배가 아팠을 겁니다. 소외감에 짓눌려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봤습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사라진 자리에 오직 차가운 피로함만이 남았습니다. 저 젊은이가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벌었다고 세상 다 가진 듯 떠드는 사람들 뒤에 저처럼 조용히 손실을 보고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당사자가 되어 바닥을 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손님이 내리고 나면 저는 잠시 멍하니 계기판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미터기를 누릅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30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고 오늘도 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예전보다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건 단순히 일흔이라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무게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 못할 7천만 원이라는 손실의 무게입니다. 주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온통 주식 얘기가 넘쳐나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고 지금 시작 안 하면 평생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하시죠? 그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 마음 하나로 시작했으니까요. 기사 식당에서 동료들의 무용담을 듣고 손님들의 돈 벌었다는 자랑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지독한 소외감. 그게 저를 이 낭떠러지로 밀어넣었습니다. 버텨오신 분들,
그건 뒤처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잃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이제야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다 수익 자랑만 하죠? 하지만 손실 본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저처럼 소리 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조급함에 떠밀려 시작하는 투자,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남들 얘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 평범한 진리를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싼 값에, 아니 아예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낡은 택시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고 또 빕니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올라있기를, 제발 저 파란 불빛이 거치기를. 70세 노인의 손에 쥐어진 이 핸들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짊어진 이 욕심과 후회의 무게가 오늘 하루 제가 굴려야 할 택시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은 평온하시길, 저처럼 껍데기만 남은 웃음을 짓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